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시작입니다만은 특히 어제 새벽에 일어났던 일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그러게요, 맞습니다. 폭동 아니었습니까? 혹시 의원님 이렇게 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우발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지금 말도 안 되게 여당은 폭동이란 말 쓰지 말라 그러는데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하고요. 그게 폭동이 아니면 뭐가 폭동입니까? 예. 분명히 그리고 이 조직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판사실에 거기는 사실 호수 번호만 붙어 있어서 어디가 어디지 모르잖아요. 그게 다 파악이 됐고 그걸 정확하게 가가지고 파괴하고 핏이 부수고 물 붓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밖에서 이것도 나쁘지만 창문 정도 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실제로 습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조직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영상을 아까 봤는데 되게 이제 뭐 이게 흥분해가지고 쳐들어가는 그런 수준이라면 뭐 우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만 법원 주변에 이렇게 그 알루미늄 박스 덮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놈이 와가지고 야 영장 발부돼서 빨리 들어가자 하면서 깨우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영장 발부되면은 들어가서 그 영장 발부한 판사를 잡자 맞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굴까요 배후가? 글쎄요. 저는 더 걱정이 이게 그다음에 이제 헌재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헌재에 대한 위협으로 넘어가면 이게 진짜 큰일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뭐 지금 여당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서 뭐 민주노총이면 다 훈방했을 거라는 말을 오히려 지금 경찰이 제대로 진압을 안 한 것을 지금 보고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걸 지금 부추기고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중간에 훈방시킬 거라고 얘기해서 사실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윤상현 미국으로 날라버렸는데 초대나 받았습니까? 트럼프 취임식에? 이 정확하게 윤상현 의원이? 초대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정식 경로 이거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취임식은 대통령 취임식은 철저하게 국내용이고요. 그러면 한 원래는 25만 장이라 그러는데 보통 20만 장 남짓하게 이렇게 그동안에 고생했던 사람들, 그다음 지역구 의원들한테 돌리면 그 일종 입장권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나 이런 무슨 행사할 때 그 입장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인들한테 나눠주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뭐 당근마켓 미국 같은 예를 들면 그런데 막 있겠죠. 중고마켓에서 티켓을 파는데 그러면 왜 초청장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뭐 일론 머스크나 기업들도 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 모금 후원하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내 티켓이 있으니까 와서 가셔. 이렇게 한국의 기업인들이 갈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트럼프는 조금 독특하게 정상들한테 말로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도 이탈리아 했고. 시진핑 초청을 했는데 이건 이례적인 거고요. 초청장을 정식으로 정부가 취임식이니 오십시오 하는 건 없습니다. 미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정상이 온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거고 말로 하는 거지 우리 같으면 이렇게 쭉 공식 사안을 보내잖아요. 아니 없습니다. 미국은 아예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대사관은 받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주재를 하고 있는 대사관들은 정식으로 받는데 우리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이 가는 거는 사실상의 초청장이 아니고 그 티켓을 나눠 받는 거고 제가 모르긴 해도 주미 한국 대사관이 머리가 터질 겁니다. 낯하게 해줘.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이번에 여야 방문단이 갔지 않습니까? 저는 외통위의 유일한 비교섭 단체입니다. 저한테 묻지도 않았고요. 전 물었어도 안 갔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김준영 의원님 모셔가지고 한미 관계 이런 거 저런 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다 보니까 그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윤상현 의원도 지금 외교통상위에 있죠. 외통위에 있습니다. 원래 좀 사람이 그렇습니까? 뭐 장점도 있는 분이에요. 지역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밑바닥부터 저인망으로 사람들 다 만나고 사귀고 이런 분들 이러고 있는데 그분의 행적을 보면 늘 이 권력의 편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전두환 때부터 사위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몰락하고는 또 다른 그랬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 근데 그때 누나 했잖아요. 예. 그렇게 갔었고 지금도 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지금은 자기의 정치의 일종의 명운을 자기 나름에 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탄핵 반대에 선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면 그 말에 왜 그 우리 탄핵 투표할 때 그 김상호 의원입니까? 예. 그때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1년만 있으면 지나면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에 의지해서 뭐 표를 좀 얻어보겠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사실은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이 다음 대통령은 너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말하는 것 보면 얼마나 인격이 참 저렴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중진이라는 사람이 1년만 지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망처럼 만나는 게 순전히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자기 지역 국민들을 존중하면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저질러도 1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때 그 관료가 표현했듯이 국민을 얼마나 그런 존재로 보면 저런 말 함부로 하는 전 정치인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계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 딱 들어와서 보시고 야, 나 좀 그렇게는 해도 이렇게까지인 줄은 몰랐다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미국에서 1년 정도 조지 워싱턴에 같이 겹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누구 윤상현하고? 네. 아, 예. 네. 저보다 이제 조금 일찍 박사학위를 하고 갔는데 한 1년이 겹쳤는데요. 그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 정치적이었어요. 거기 있는 유학생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예. 분이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다짜고짜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한데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아무나 형 안 부른다. 그리고 저는 뭐 저하고는 그 만남 이후로 별로 친하지는 않았는데 좀 이런 으쌰으쌰하는 그런 정치가 그때부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윤상현 얘기가 아니고 누구예요?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예. 지금 보면은 너무 막 그 상식적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랑 동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맞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은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오셔가지고 야 정치권이 이 정도까지인가 하고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 아니 매일 놀랍니다. 사실은 제가 그 외교부의 그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하면 바로 옆에 의원이 저보고 사퇴하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엑스포에 대한 그 전문을 입수해가지고 그 당시에 판단 자문하고 했을 때 국민의힘 외통위 소속 전부가 저를 놓고 성명서를 내고 사퇴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골드버그 대사 전환 받은 그거 폭로했다고 또 바로 옆에 두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자격이 없다 나가라부터 시작하는 거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 국회 본회의나 외통위에 같이 있는 것조차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입법부를 지키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자괴감이 들죠. 윤석열이 비상계엄할 때 미국은 전혀 몰랐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각이 완벽하게 뭐 제가 정보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나온 것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장기간 동안 고려되었다. 그 상황을 미국은 우리가 도청이 당했다는 증거도 있잖아요. 도청이나 정보망을 통해서 인지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행할 때는 시점이나 뭘 봤을 때 매우 충동적으로 결정했던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대비하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급박하게 할 때는 미국이 그걸 놓쳤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편에 윤석열 일당은 미국이 반대할 걸 생각하고 사실 군 전체를 움직이면 미국한테 보안이 셀 수도 있으니 수방사나 특공대나 특전사나 또 전방에 부대 하나 요 정도만 움직이면 또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이 역설적으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성공을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치밀하고 오랜 장기간의 준비였지만 당시의 실행은 매우 충동적이었고 그것이 실패의 한 원인이었다.
물론 우리 국민들하고 그 군인들의 의로운 일종의 태업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고 또 국회 역할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런 치밀한 준비는 있었지만 예. 적어도 그 당의 실행은 그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닭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정말로 하늘이 또 도운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야 이자가 비상계엄 좀 하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자네 이렇게 좀 느꼈다면 사전에 뭐 정보 라인이나 뭐 이렇게 좀 통해 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뭐 여기 했을 거라고 봅니다.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개입으로 보이칠 내정 수도 있고. 간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간접적으로 저는 좀 미국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미국이 보기에 거의 미친 짓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옛날부터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이 우리가 국민들의 힘과 국회가 지켜내고 바로 해제시킨 것을 본 다음에 확실했잖아요. 예. 미국은 초반에는 약간 중립적 입장이었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나도 TV 보고 알았다.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윤석열이 성공했다면 미국이 또 그 같이 지금처럼 했을까? 오히려 빨리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도 자기 이익과 명분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기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뭐 다 해주고 그런 것 우리가 5.18 때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전두환을 인정을 해준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다 보니까 우리들이 일단 그냥 정서적으로 말이죠. 네. 트럼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야말로 선거 끝나고 나서 의사당에 막 이렇게 폭도들이 난입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선동하고 그랬던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구속되고 또 지지자들이 법원 들어가고 이러는 걸 보면서 뭐 또 말하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한국 봐라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동병상련 심정으로 윤석열을 바라볼 가능성 있을까요? 트럼프는 매우 권위주의고 독재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 정도는 독재자가 됐으면 좋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장애물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래서 그런 형의 유형의 퍼스널리티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좀 뒤에 말씀드릴 텐데 말하라고 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코멘트를 안 했어요. 예. 완전히 이례적으로 침묵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국의 입장을 저렇게 정확하게 어느 뜻보다 단호하게 바꾼 결정적 이유는 우리가 빨리 계엄을 해제시켰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한국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만약 여기서 그 사람은 사업가고 협상가라면 윤석열 편을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편을 들자니 오히려 자기가 했던 의사당 난입도 같이 도매금으로 자기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예. 그게 입을 다 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하라고 얘기한 게 좀 이거거든요. 자기는 혼란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예. 한국의 혼란을 봐라. 어허.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여기 좀 우려가 되는데 탄핵을 안 했다면 지금 만날 거다. 탄핵하는 사람들이 탄핵을 중지한다면 또는 막는다면 안 한다면 지금 만났을 거다. 이게 지금 저는 또 이 여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걸 좀 정확하게 오늘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렇게만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트럼프, 윤석열 탄핵 원치 않는 듯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지지자들이 어제 그 난입한 지지자들이나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이 트럼프가 와서 구해줄 것이다. 이런 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고. 아니다. 이 사람은 권력이 끈 떨어진 사람을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했던 한국에 대한 발언이 뭡니까? 한국은 미국의 거의 머니머신, 예. ATM이다. 사실 분담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역 적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편 관세, 그 다음에 IRA, 한국에 지금 요구할 게 이만큼 있는데 당장 가가지고 돈을 뽑아올 텐데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지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에 가서 내가 지금 약속했던 것들을 공약들을 다 빼뽑아올 건데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 오해해서도 안 되고
그걸 또 교묘하게 또 비틀어서 또 보도하는 매체들이 있단 있습니다.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부 그 극우 특히 이제 영킴 예. 의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공화당 3선이고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거의 태극기 집회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핵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탄핵의 이유가 정당하고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예. 그 정당하고 만약에 진보 좌파 정부가 서면 한미일 동맹이 한미일 군사협력이 무너진다 이런 거의 정광훈과 이 지지자들의 윤석열 지지자들과 똑같은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해서 내정 가섭하지 말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오도하지 말고 제가 비판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이게 이들의 행태입니다. 미국의 극우와 한국의 극우가 이렇게 토스를 합니다. 영킴이 토스트를 하잖아요. 토스를 하면 그걸 여기서 신동욱 대변인이 받아가지고 미국 조야가 한국의 탄핵을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킴이 미국에 조야합니까? 그러면 이걸 또 조선일보가 이걸 또 다시 미국에서 예. 다른 사람이 또 띄웁니다. 이렇게 해서 토스해서 키웁니다. 진보 정부가 생겼을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 한미동맹 큰일 났다. 그러면 여기서 예. 혹시라도 친중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또 미국에서 땁니다. 몇 사람 딸 사람이 있어요. 주문 생산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봐라. 미국 조야가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 한미동맹을 망국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길들이기 하거나 압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주 악습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 조야가 무슨 영킴과 무슨 빅터 차 이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그래도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조금 그렇구나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좀 정보를 정확히 듣고 판단을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막 많이 나오니까 지금 빅터 차는 뭐 대사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빅터 차는 항상 이제 그 사실 부시 정부 때 그 백악관에서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했고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분이고 지금 그 다음에는 지금은 조지타운에 있고 CSIS라는 곳에 이제 연구소에 싱크탱크에 이제 그 석좌 교수로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한국의 보수들의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고 또 미국의 극우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대표적으로 진보가 정부를 할 때는 흔들고 그 다음에 이 극우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거기에 또 줄을 대는 아주 가장 전형적인 사람이죠. 트럼프 때 일기 때 트럼프에 대해서 그때는 미국의 보수들도 못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외교 안보 전문가 100여 명이 편지를 썼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안보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데 자기가 사인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돌아서서 트럼프가 막강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등용이 안 되는 겁니다. 화마평에는 계속 올랐습니다. 한국을 잘하니까 주한 미국 대사로 화마평에 오르니까 그게 계속 좌절되니까 편지를 다시 씁니다.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거의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고 반성문을 썼군요. 반성문을 썼는데 안 되잖아요. 그 지금은 저는 빅터차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례적으로 조셉 윤이라는 분이 지금 대리대사로 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한국의 상황이 급변하니까 아마 트럼프와 바이든이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미국은 대사도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 기간 동안에 관리할 보통 때가 평온하면 그냥 차석이나 밑에 정무공사 같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업무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한국을 잘 알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협상했을 때 오바마 때 그분을 이제 왔기 때문에 왔는데요. 오히려 이분은 이제 몇 달간 있을 것이고 제가 우려가 되는 게 한 분이 있습니다. 미셸 팍이라는 분입니다. 이 미셸 팍은 트럼프 키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지지를 해서 2선을 했고 3선 때 이번에 3선인데 좌절됐습니다. 이분도 캘리포니아 공화당인데 매우 극우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반중 반북인데요. 이분이 우편 투표에서 뒤집어집니다. 계속 이기다가 604표로 져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부정선거의 피해자다.
그리고 이게 또 윤석열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만약 주한 미국 대사가 되면 그러네요. 실제로 미국의 한 매체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부상하고 있고 또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계니까 저는 그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큰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미셸 박입니까? 네. 근데 미셸 박, 조셉 윤, 성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계 네.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계로 대사를 한 사람 성김이 유일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계 물론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네. 한국계 미국 고위 인사가 우리나라 대사로 오는 것에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고른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 대사는 요새 세계 이제 대사가 옛날에는 대사가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대사한테 그래서 정권을 줘서 나라를 대표하니까요. 예.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대사가 아니라 정상끼리 바로 만나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 대사 역할이 조금 내려갔고 이 대사가 우리나라도 특임 대사가 굉장히 문제되잖아요. 런종석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제로 자기 정치의 캠프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기 당선에 공헌했던 사람들에게 미국도 한 30%는 정치적으로 나눠줍니다. 일종의 이제 상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나라가 좋아하는 사람을 일단 보냅니다. 그래서 뭐 케네디 같은 경우 일본은 케네디 워낙 예, 좋아하니까 캐롤라인 보내기도 하고, 예, 캐롤라인 보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하고 확실히 알아서 힘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단순히 한국을 보내서 한국을 잘 아니까 미국을 잘 대변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현 정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미셸 박 같은 사람이 오면 그거는 이제 한국을 쥐어짜라는 거. 예. 지금 만약에 민주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려합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바이든 때도 우리나라하고 뭐 싹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트럼프로 바뀌면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 꼽으시는 가장 큰 변화라면 어떤 걸 보십니까? 보편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 전쟁 수준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제일 사랑한다는 단어.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따라를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미국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은 그냥 보조금을 줘서 그러니까 그 일종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많이 했죠. 미국 가서 공장을 짓게 만드는 건데 그것도 필요 없다. 관세 올리면 니들 수출 못 하잖아요. 미국의 가격 경쟁을 높일 거니까. 그러면 관세 물기 싫으면 미국에다 지어라. 미국이 마치 세금 떼듯이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탁해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8에서 20%를 때린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는 거. 자유무역 시대가 뭡니까? 지금 미국의 평균 관세가 2.5에서 3%. 예. 그걸 4배나 띄우고, 만약 20%면 그 10배가 띄우고. 예.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 가격 경쟁력이 20%가 다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한 거하고 가격 경쟁력이 안 되겠죠. 예. 당장에 우리가 10%만 돼도 한 150억 불 정도 내년에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억울한 게 뭐냐? 우리가 이제 8번째로 미국의 흑자국입니다. 1위는 중국, 베트남 이렇게 쭉 있고요. 예. 멕시코, 캐나다. 그러니까 최근에 멕시코, 캐나다도 미국의 흑자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기다 25% 때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500억 불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 500억 불 넘을 게 확실한데요. 8위인데 우리가 억울한 게 뭐냐면 우리는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출 형태로 예.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돈이 무역 역조에 일조하는 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에 투자하고 오히려 빤맞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설명하고 미국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자체가 그런 거 필요 없어. 결과가 한국은 8번째로 미국한테 그리고 실제로 우린 미군이 가서 한국을 돕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잘 불공평한 거다. 이걸 바로잡겠다는 건데 이 보편관세는 협상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냥
저는 내일 이게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정말 그렇게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부분을 예외를 하거나 특정 제조 분야만 할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트럼프가 그거 가짜 뉴스야. 예.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가 10%가 될지 20%가 될지 이제 행정명령이 떨어지겠죠. 지금 뭐 행정명령을 첫날 100개인가 뭐 네, 낸다는 100개, 거 최소 아닙니까? 100개에서 수백 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정명령으로 막 다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게 미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정명령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적 권위 의회를 거의 패싱하는 거니까 예.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가능합니다. 오. 그러니까 그 100개 중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바이든이 했던 행정명령을 다 뒤집는 게 들어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도 있죠. 행정명령을 그렇게 100개씩 내려가지고 막 해버리면 사실상 그게 독재 아닙니까? 독재죠. 그래서 그만 자기는 첫날 독재되고 싶다. 독재자 되고 싶다. 사실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국을 계속 띄웠잖아요. 예. 민주주의의 표본이고 번영의 표본이고 그런데 뒤통수 맞았잖아요. 근데 미국 자신도 보면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하고 하는 미국도 지금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사실. 위기죠. 아니 지금 뭐 독재 이것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도 그렇지만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하고 싶니 하겠다느니 그린란드야 너네 땅 일로 내놔 막 이렇게 하고 네, 또 그리고 파나마 안 내놓으면 군대 네. 동원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뭐 협상에 이렇게 좀 블루필이 수단이라도. 심한 네. 사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이건 그러면 전쟁을 해서라도 내가 땅 뺏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세계 평화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세계 평화에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평화라는 가치에 다른 국가들은 전부 프리라이딩 무임승차를 하고 미국만 책임졌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돈으로 보는 겁니다. 거래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미군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인이 스스로 뭡니까 이게 그 돈을 받고 하는 용병. 예.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옛날 같으면 미국이 세계를 지킨다는 그 정의로움을 나타냈던 포장이든 했던 미국이 이제 용병이 돼서 상관없다는 겁니다. 돈 내라는 겁니다. 돈 안 내면 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그러는데 아메리카 온리예요. 온리예요. 지금 네, 완전히. 온리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감당이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약간 대통령 병원안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즐겨요? 예,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게 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다음 정부에 뽑힌 정부도 아니고 임명된 사람이 미국하고 무슨 약속을 하거나 첫 협상에서 발목이 잡히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 관세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전 세계로 하면.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담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 우리 미국에 투자했던 IRA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 무기 사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 때도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이런 문제는 협상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상목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부정적이죠. 미국은 저렇게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데 맞는데 그래도 윤석열이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예. 트럼프가 어쩌면 지금 협상이 상대가 안 된 것이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지날 수 있는 전화위복일 수 있다. 예. 차라리 윤석열 간 것보다는 낫다. 윤석열이 가가지고 모든 걸 들어주거나 외교를 망칠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예. 하게 걔가 무슨 생각으로 가서 해야겠습니까? 근데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면 제가 생각한 30분 만에 쫑 날 것 같은데요. 아, 이놈아 얘기 안 되네. 에? 왜냐?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잖아요. 최상목 대행.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한테 달려있는데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말이 윤석열을 구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실권이 없는 자 같은 내용 없는 실익 없는 만남은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한테. 최상목이 뭘 바꿀 수 있다고 안 하는데 내가 걔를 만나서 최상목을 만나서 얻어낼 수 없다면 안 만나겠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약해져 있는 최상목이 뭐든지 나한테 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지. 그래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을 관세 지적하셨는데
이제 북한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트럼프하고 김정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 안보 관련 참모,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북한을 핵 보유국 지위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헤그세스라고요. 예. 그 청문회 중에 나온 겁니다. 국방장관. 예. 근데 이 국방장관은 사실 국방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은 분이 아니고 앵커하다가 폭스뉴스 예. 앵커하다가 하고요. 그리고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이분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를 너무 우리가 막 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행복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예. 이분이 아세안 국가가 어떤 나라냐 그러니까 한국, 호주, 일본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시아하고 아세안을 구분 못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는데 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이 사람 입에만 나오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엘브리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실제로 이번에 이제 국방 차관으로 됐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 한국의 뭐 핵무장이라든지 북한 미그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는 보다는 이제 실제로 군축으로 가야 되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트럼프는 북한에 분명히 손을 내밀 것 같습니다. 시기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넬이라는 옛날에 주독 대사했던 분이 실제로 북한 협상으로 내세웠고 알렉스 왕이라고 실제로 싱가포르 하노이에 따라갔던 그분을 이제 백악관에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부보좌관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계속 북한한테 손짓을 보내고 하노이에서 실패한 것은 폼페이오나 그 볼튼 같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실패했다. 그렇죠.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할 텐데 북한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도 뒤통수를 세게 맞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반도의 긴장을 나눈다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바이든은 아무것도 안 해서 긴장만 내리고 북한의 핵 개발만 계속 예. 하게 만들었으니까. 저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변수가 돼서 특사도 보내고 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민주정부가 당선된다면 그 부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여기 못 끼어들었을 때 한국한테 불리한 협상을 둘이서 해버리면 그럼 우리한테 이제 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트럼프가 등장하고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했던 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패스했겠죠. 그렇죠. 이것도 다행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제거가 그 위험성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당장은 뭔가 우리 한국에 혼란이 있고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우리들한테는 두려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악은 편했다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윤석열이 날아간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탄핵은 인용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선거 때 큰 소리 쳤던 것이 내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라고 했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휴전 맺은 것도 사실 트럼프 역할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북핵 문제도 좀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이 좀 빨리 될 것 같습니까? 24시간은 뭐 과장되는 화법이고 24시간 안에 끝낼 수는 이미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정의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안타깝지만 지금 러시아가 거의 뭐 장악을 한 상황이고 정책이 유리하고 전쟁이 우크라이나는 사실 자기가 개별적으로 전쟁을 지속할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유럽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돕지 최고의 도움은 사실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미국이 더 이상 돕지 않겠다 하면 사실상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런 지경에 몰려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나토 가입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부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쪽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기고 있는 쪽은 뭐냐. 다 먹지 않고 이기고 있는 쪽에서 타협하자는 게 나토 들어가지 말고 지금 동우크라이나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전선을 만들자는 건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나토 들어가겠다는 거고
다 회복해야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고 있는 쪽에서 요구하는 게 더 많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기는 쪽에서 요구하는 게 적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유리한 쪽으로 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명분을 중요시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러시아에게 이렇게 양보해버리면 앞으로 러시아가 원하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면 한반도가 우리가 사실상 제국주의가 일본이 아닌데 우리가 분단된 이유가 미국과 소련과 중국 사이에 완충지대로 한국을 분단시킨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다면 어느 시기가 가면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희생 삼아서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 완충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명분 때문에 또 당장은 또 이 우크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지만 휴전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게 3년 됐습니까? 2월이 되면 2월이 되면 3년이잖아요. 그때 작년에 제가 의원님께 여쭤봤을 때 교수님이셨을 때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전쟁 비슷하게 될 거다. 한 3년 걸릴 거고 뭐 이렇게 휴전되고 그럴 거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오래 갈까요?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네, 우리가 3년 1개월 2일이죠. 6월 25일 날에서 7월 27일까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휴전이 되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시켰던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입지가. 그러니까 그것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살상무기 보내고 파병까지 거의 고려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소수지만 군 관계자가 100여 차례 갔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저렇게 된 게 직접 파병해서 우리는 한노 관계 다 깨져서 큰일 날 뻔. 이것도 멈춘 것도 진짜 천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한도요. 저는 아직까지 12,000명 수준을 보냈다는 건 믿지 않습니다. 12,000명의 전투부대를 훈련도 없이 사지로 밀어넣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12,000명이 유령처럼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우크라이나까지 배치됐던 것도 너무 이상하고요. 사람만 있습니까? 장비와 무기가 다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부상자나 사상자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정보국에서 나오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북한의 무기가 일부 갔다는 것을 확인이 돼요. 그럼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러시아죠. 러시아로 갔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러시아의 일부에 파견된 수백 명 정도 수준으로 저는 봅니다. 아직까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12,000명 전투병력은 과장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초기에 우리 국방부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안보실에서 끼어들기 전까지는 건설 인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북한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건설 엔지니어 인력이거든요. 러시아가 저렇게 이기고 있는데 북한의 12,000명 정도의 생명을 러시아가 빚지면 앞으로 북한한테 얼마나 해줘야 되겠습니까? 지고 있다면 그리고 북한이 들어와가지고 전세를 바꿀 수 있다면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도 뭐 완벽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이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말, 문제제기 정도는 제가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북한하고는 그러면 이걸 연장을 시키면 만약에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북러가 밀착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여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 핵심적인 전략 무기, 핵무기 포함해서 이것을 다른 나라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러 관계를 회복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러시아는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이 고맙고 북한하고의 협력은 올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하고의 관계를 망치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외교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론조사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국민의힘이 뭐 40% 올라가고 윤석열 지지 뭐 이럴 때는 말도 안 되는 거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리얼미터 또 MBS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가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0.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걸로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은 4.2인데요. 의원님 보시기에 왜 지금 이런 시국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지를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확실히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대표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 기본적으로 이 결집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프레임 작동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 나라 망한다. 이런 구도가 있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 거냐. 결국 탄핵 인용이나 어제 사법부 그 폭동 같은 것들이 저는 그구들을 결국 고립시킬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을 가볍게 안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시민단체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이 전체 국민의 통합정부 이른바 진짜 거국 내각이죠. 그 거구만 빼는 이것을 그냥 한 당이 짊어고 가기에는 저는 이번에는 아니다. 2017년처럼 오히려 전 국민이 통합된 그리고 민주정부를 구성하라는 일종의 경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통합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만한 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제 윤도 싫고 이도 싫다고 하면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좀 더 개혁적인 인물들을 내세우면 오히려 환영을 받을 텐데 이분들은 국민의힘에서 투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되려면 지금의 윤상열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따라가잖아요. 다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전체 국민의힘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우려는 되나 저는 지금의 국민의 뜻은 거기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시작인 끝인가 했는데 시작이고 끝인가 했는데 시작이고 지금 걱정은 너무너무 이 전체가 이 우리가 가겠지만 승리하겠지만 너무 전체적으로 피해가 많고 좀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회복을 민주 정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역시 언제나 시원시원하시죠?